외적은 두세 살 정도 되는 아이를 납치해다가 머리털을 깎고 배를 가른 후 물에 깨끗이 씻어서 쌀, 술과 함께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좌우편으로 나뉘어 서서 풍악을 울리고 절을 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쌀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 나누어 먹고 술을 석 잔씩 마신 다음 그 여자아이의 시체를 불에 태우는데 고려사권 126 열전 제39 변한열전.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고려사에 나오는 왜구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 중 하나입니다. 왜구를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외인도적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정규군인 왜군도 아닌 외인으로 구성된 일개의 도적무리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앞선 기록을 보신 것처럼 한낱 도적무리에 지나지 않는 왜군은 고려와 조선 사회의 국가적 재앙을 안겨줄 정도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단순한 해적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들은 한반도에 상륙하여 온갖 노략질과 살생을 자행하며 우리의 땅과 백성들을 유린하였습니다. 해상에는 해적이 많아지고 이 무리는 수천 척의 배를 갖추고 원과 고려 각지에 밀어 닥쳐서 원과 고려의 이민들이 이를 막아내기 어려워 포구 가까이에 있는 수십 곳의 마을이 모두 사는 사람도 없이 황폐해져 버렸다. 태평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나라 또한 왜구의 침략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명은 왜구의 노략질의 원인을 조선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서로 모의하여 조선이 왜구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이죠. 왜구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연안의 백성들과 계속되는 명나라의 의심,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고려와 조선은 결국 대마도를 정벌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고려와 조선의 대마도 정벌 이야기, 지금부터 전지적 역사 시점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왜구는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한 일본인의 해적 집단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1350년 충정왕 2년 이후 고려 말까지 약 40년 동안 왜구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죠. 특히 우왕의 제위기간인 1374년과 1388년 사이에 총 378회, 즉 연평균 27회에 달할 정도로 왜구의 고려 침입은 매우 빈번했습니다. 왜구는 남해 연안뿐만 아니라 수도인 개성을 위협하거나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등 한반도 전체가 왜구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뿐만이 아니라 살인과 납치, 방화 등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고려 정부는 육지 곳곳에 성을 쌓고 수군을 증강하며 화기를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왜구 방어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저정의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의 세력을 통제할 것도 요청하였죠. 하지만 당시 일본은 왜구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 시대라는 전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규슈 일대는 중앙에서 밀린 남조 세력을 본거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막부의 통제력이 거의 미치지 못했던 삼도, 즉 이키노시마와 마스우라 그리고 스시마 섬인 대마도가 왜구의 본거지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대마도는 땅이 매우 척박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은 고려와의 교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정벌하고자 했던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의 일본 원정 이후 고려와의 교역은 줄어들게 되었죠. 또한 국내 정세마저 불안정해지자 대마도는 식량 확보를 위해 해적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의 남조 세력이 부족한 군량미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세력을 한반도에 침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와 조선은 대마도 정벌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정부는 1389년, 조선 정부는 1396년, 그리고 1419년 총 3차례에 걸쳐 대마도 정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파도를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죽음을 걱정 않고 싸운다면 기필코 이길 것이니라. 박위. 고려 후기의 무신 박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상주 중무현 전투와 고령현 전투에서 왜구를 격파했으며 김해부사로 재임했을 당시 낙동강을 거슬러 밀양에 당도한 왜선 50척과 그 후속 부대들을
고려 군선 30척만으로 전멸시켰던 경험이 있었죠. 또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가담하여 회군 공신에도 오른 그였습니다. 그러한 박이에게 왜구를 섬멸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변방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수십 년 동안 고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가 화근을 없애고 오라. 창왕. 1389년 2월 첫 번째 대마도 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 우왕 13년인 1387년에 앞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수많은 공을 세웠던 무신 정지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고자 건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는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적들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우리 동쪽 변방에 무시로 들어와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세상에 공표하고 우리 고려군이 대마도를 공격해 그 소굴을 전복시킨 다음 달아난 적들까지 무찌른다면 왜구의 우환이 영원히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 장군. 정지 장군은 고려시대 남해안에서 왜구를 토벌한 명장으로 23번의 왜구와의 전투에서 21번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그의 이름을 딴 정지함, 잔수함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장수였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최초로 전함을 건조해 왜구를 토벌했으며 수군의 창설이 정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지 장군이 대마도와 일기도 두 섬을 정벌할 것을 건의하고 나서 2년 뒤 우왕의 뒤를 이은 창왕은 정지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도 원수 박이를 대마도에 보내 대마도를 정벌하게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대마도 정벌이었습니다. 다시는 고려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적의 선박들을 한 척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불태워라. 박이 장군. 대마도에 당도한 박이와 고려군은 왜구의 선박 300척과 그 근방 해안의 건물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정한 원수 김종현, 최칠석, 박자한 등과 함께 공격을 감행해 왜구에게 끌려갔던 고려 백성 100여 명을 구출하여 고려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박이의 승전에 크게 기뻐한 창왕은 그를 칭송하는 교서와 상을 내리기도 했죠. 그대로 하여금 국가의 수치를 씻었으니 이로써 신민의 원수를 갚았도다. 창왕.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려사에는 동원된 병력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고 자세한 전투 경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1차 대마도 원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박이는 다만 집과 배를 불살랐을 뿐이고 실상 포로를 찾아온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죠. 하지만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직접 공격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던 이때의 정벌로 왜구의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마도 정벌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조 5년 139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루어졌죠. 박이의 1차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의 기세는 한풀 꺾였으나 조선 개국 이후로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왜구는 1393년부터 1397년까지 총 53회나 조선의 해안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특히 1396년 8월에는 왜선 120척이 경상도에 침입하여 동래와 기장, 동평성을 함락하고 11월에도 5회나 침입하는 등 한 해에 무려 13회나 조선 연안을 침략했었습니다. 이에 태조는 12월 3일 우정승 김사영을 오도 병마 도통 처치사에 임명하고 남제를 도병 마사, 신국공을 병마사, 이무를 도체 찰사로 삼은 후 오도의 병선을 모아 이키도와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사영이 이끈 군대는 이듬해 1월 30일 승리와 함께 한양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마도 정벌 역시 이때 동원된 병선의 수와 군대의 규모 등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사영이 귀환할 때 태조가 친히 승인문 밖까지 나가 노고를 치하했고 서대를 하사했다는 기록을 보면 왜구를 섬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규모의 대마도 정벌은 1419년 세종 1년의 일로 그의 간지를 따서 기해동정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응령의 왜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는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올리는 하례라는 조화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98년 1월 이 조화에 대마도 사절단이 함께 참여하였죠. 이후 대마도 사절은 매년 조선 조정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대가로 쌀과 콩을 받아갔습니다.
이들 사절은 대마도주 소사대시계와 그의 아들 그리고 섬의 각 세력가들이 보낸 사람들도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 상인들도 급증하였죠. 그들은 조선의 항구에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부산포와 내이포에 한해 출입하도록 하고 그것도 통항 증명서인 행장을 소지한 선박에 한해 기항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는 많은 외인이 거주하였고 그들 가운데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허실을 살피는 자도 있었던 것이죠. 보다 못한 조선 정부는 1418년 태종 18년 3월 경상도의 연포와 가배량에 외관을 설치하고 외인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던 것은 이때부터였을까요? 두 차례의 대마도가 불바다가 되는 경험을 했던 왜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구의 침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던 것이죠. 태종 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60여 차례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요구에 응해 왜의 상선을 통제하고 왜구를 금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선은 그를 봐서 대마도 정벌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태종 18년 1418년에 대마도주가 죽자 그의 아들 소 사다모리가 새로운 대마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대마도의 새로운 주인은 여러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펼칠 능력이 부족했죠. 게다가 이 무렵 대마도에 기근이 들어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졌고 이러한 이유들로 왜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3차 대마도 정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3차 대마도 정벌의 직접적인 원인은 1419년 5월 5일 외선 39척이 명나라로 약탈하러 가던 도중 충청남도의 서천 지역과 해주 해안을 침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조선 측은 병선 7척을 잃었고 아군이 태반이 전사하는 등 결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대마도 정벌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태종이 세종에게 양해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군사력만큼은 직접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주도하여 결행한 것이었습니다. 1419년 5월 14일 태종은 대신회의를 열고 이종무를 3군 도체찰사로 임명하고 유습과 이지시를 각각 좌군과 우군 도절제사로 삼아 경상, 전라, 충청의 3도 병선 200척과 수군을 거느리고 왜구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각도의 병선을 경상남도 거제의 견례량에 모이도록 하고 영의정 유정현을 3군 도통사로 삼아 경상도로 가서 이를 총감독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이들이 적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하였죠. 준비를 마친 6월 19일 이종무는 9명의 절제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였습니다. 이때 동원된 병선은 모두 227척, 군사는 17,285명으로 그들은 모두 65일치 식량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서우리만치 고요한 바다를 건너온 조선의 정벌군의 선발대가 6월 20일 대마도에 도착했습니다.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는 즉시 항복하라. 이종무. 이종무는 도주에게 글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박과 가옥을 모두 불태워라. 눈에 보이는 왜구는 한 놈도 빠짐없이 베어도 좋다. 이종무. 대마도주의 항복이 없자 이종무를 비롯한 조선군은 가차없이 왜구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 129척을 노획하고 1939호에 달하는 가옥을 불태웠으며 적병 114명을 참수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명의 포로를 잡았으며 왜구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명나라인 131명을 찾아내는 등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죠. 그뿐만 아니라 29일에는 가옥 72호를 불태우고 명나라 사람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에 속절없이 밀린 왜군들은 산속으로 달아나 숨어들기 시작했죠. 이종무는 이 과정에서 구출한 명나라 포로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기근이 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군이 기습적인 공격으로 모두 양식 한두 말만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명나라 포로. 이러한 정보를 들은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포위한다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왜구를 격파하면 된다. 이종무. 조선군을 피해 흩어져 산으로 숨어버린 왜군, 그리고 조선군은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고자 적이 왕래하는 중요한 요지를 지키며 장기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초반의 전가를 올린 이후 이종무는 대마도 정벌군 중 몇몇을 조선으로 보내 조정에 승전을 구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이종무에게 그의 뜻을 전하게 하죠.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뜻이 죄를 묻는 데 있고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라.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힘써 투항하는 대로 모두 나에게 오게 하라. 또한 외놈의 마음이 간사함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긴 뒤라도 방비가 없다가 혹 이를 그르칠까 함이 또 염려되는 것이며, 또는 생각하니 7월 지간에는 을에 폭풍이 많으니 경은 그 점을 잘 생각하여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지 말라. 또한 혹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항복한다면 거처와 의식을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도도웅아와 대소 외인들에게 깨우쳐 알려줄 것이니라. 태종. 하지만 얼마 후 대마도의 조선군은 뜻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종무는 철군하기 직전 외인들이 구원병을 요청했다는 것과 철치부심하여 한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좌군 절제사 박실과 좌군이 단독으로 적이 숨어있는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조선군을 죽여라! 박실이 군사를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싸우려고 하는 순간 험한 곳에 있던 적들이 뛰쳐나와 순식간에 조선군을 급습했습니다. 전열은 삽시간에 무너졌고 조선군은 전사하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선 정박지까지 달아난 인원들 중에는 아군끼리 서로 밟고 오르다가 배가 전복되어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였나요? 여기가 바로 내가 죽을 곳이니 너희들은 속히 배에 올라서 떠나라. 편장 박홍신. 왜구가 계속 추격하고 화살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병사들을 쥐하며 힘을 다해 싸웠던 박홍신. 그는 박무양 등과 함께 적과 싸우다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박실은 군사들을 거두어 겨우 배에 올라탔으나 왜구들은 계속해서 조선군을 추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군 절제사 이숙문과 병마사 김효성이 우군을 이끌고 배에서 내려 근처 언덕으로 올라가 추격해오는 적을 향해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격전을 끝내는 화살 한 촉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몽의 화살이 왜구 우두머리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사살당하자 당황한 왜구들은 추격을 중단하고 패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스러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종무가 이끄는 중군은 끝내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이종무가 이끈 대마도 출정군이 거제도로 귀환하였습니다. 태종은 대마도 정보를 마치고 온 이종무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며 그를 의정부 찬성사로 승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박실의 패전 원인을 이종무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앞다투어 그를 탄핵했죠. 태종은 여러 이유를 들며 대관들이 탄핵을 무시하며 이종무를 감쌌으나 결국 이종무는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관직에 복귀하며 세종 7년 1425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다들 아시죠? 대마도 정벌 이종무,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가사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온전한 대마도 정벌의 영웅의 모습만 있을 것 같던 그의 이면을 알게 되어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요. 대마도 정벌을 승리로 마무리한 조선은 대마도 정부로 대마도와의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마도주 소사다모리는 어떻게든 조선과 다시 교역하기 위해 매년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왜구를 억누를 테니 교역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죠. 이에 1426년 세종 8년 조선은 이들의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가 그들이 앙심을 품고 다시 왜구를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마도의 요청을 조금씩 들여주며 유화책을 펼치다 1443년 교린정책의 한 일환으로 대마도와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해약조입니다. 계해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둘째,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 셋째, 사세미두는 200석으로 한다. 넷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을 파송할 수 있다. 다섯째, 고초도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 포마노의 문인을 받고 와서 어세를 내어야 한다. 즉 조선 정부는 대마도 측의 경제적 요구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선에서 그들이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1419년의 제3차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더 이상 대규모의 왜구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일본 측에서 조선과 통교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조선 초기 조선 정부와 일본 사이 통교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루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죠. 이처럼 대마도 정벌은 왜구의 노략질을 막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종 제2기간에도 왜구는 간간히 나타나 노략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통치 32년 동안 왜구의 침입 횟수는 10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규모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죠. 이후 왜구는 점차 소멸했고 고려 말부터 중국과 한반도의 골칫거리였던 왜구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의 약조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포에 체류한 자들이 규정보다 많아졌고 세견선도 늘어났죠. 불법적인 어업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왜구는 일본 정부의 정세 불안과 경제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이 외교적인 교섭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무력 정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급기야 성종 시절부터는 왜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때에 이르게 되면 도저히 왜구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조선 정부는 왜구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사한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왜구는 1510년 삼포회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세 차례의 왜구 토벌, 그렇다면 고려와 조선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섬멸했을까요? 왜구는 기본적으로 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난 수군이 있어야 했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는 일찍부터 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수군은 건국 초기부터 후백제의 후미를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할 정도로 선박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조선은 고려의 수군 전략을 물려받아 왜구를 격퇴한 것이었죠. 이들의 군선은 삼국 이래로 사용해온 한반도 특유의 한선, 즉 한국의 전통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체가 너무 커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왜구 격퇴에 사용한 수군의 배는 일본 배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왜구가 바다에 나타난 것을 빤히 보고도 그들을 격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말 최무선이 배에 화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느린 대신 원거리에서 적을 공략하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었죠. 그는 갖은 노력 끝에 배에 실을 수 있는 함포를 개발하였고 그의 함포가 빛을 발한 전투가 바로 1380년 진포의 전이었습니다. 당시 왜구는 전선 500여 척을 진포에 정박하고 상륙전을 개시했는데 최무선이 화포로 왜구의 배를 모두 불살라버렸죠. 이때 최무선이 승리로 이끈 진포해전은 세계 최초의 함포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배를 잃어버려 퇴강로가 막혀버린 왜구는 육상전으로 고려 땅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산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장수가 있었죠. 바로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왜구는 황산에서 이성계에게 대패해 전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최영의 홍산대첩과 더불어 왜구 격파에 가장 특기할 만한 싸움인 황산대첩입니다. 최무선의 함포의 위력은 1383년 남해의 관음포 전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부원수로 출전한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격퇴하였고 왜구들은 고려와 조선의 화포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한반도의 수군과 함포, 그 결과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한 고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주에게는 관직까지 주었죠. 대마도 정벌은 단순히 도적을 토벌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우리의 군사력으로 조선의 영토 안에 속한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대마도는 공식적인 일본의 영토가 되었지만 19세기까지는 분명 조선의 영향 아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대마도 곳곳에 남아있는 신라와 가야, 고려와 관련된 유적에서 발견할 수 있죠. 19세기에 발행된 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우리나라가 험한 바다를 넘어 대단한 역사를 써나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바꾼 또 다른 바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한반도의 역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마도 정벌에 대한 역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역사 시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의 바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나는 성운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이 역사 중 사라진 417일이 있다는 사실을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명량과 노량 사이 이순신 장군이 사라진 417일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바로 이어서 보시죠. 지금까지 멀리서 더 멀리서 역사 얘기를 전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